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장영실은 우리 세종대왕의 위대한 발명을 돕기 위해 시대에 응하여 태어난 인물이다. 영화 천문을 통해서 세종과 장영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1부에서 살펴봤듯이 장영실은 원래 관노 출신이었지만 세종의 두터운 신임에 힘입어 종삼품 벼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세종이 구상하고 있었던 그 천문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주 벼슬길도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당시 세종의 신임을 잘 보여주는 기록이 있는데 서거정이 쓴 필원잡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장영실이 만든 모든 것이 임금의 생각과 일치하니 임금이 장영실을 매우 소중히 여겼다. 세종의 신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기록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던 장영실에게 드디어 운명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영화에서도 연출되었던 안여 사건인데요. 안여는 임금이 탄 가마를 말해요. 세종이 타는 가마가 부서지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이 가마를 제조하고 관리 감독했던 사람이 바로 장영실이었던 거예요. 기록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실이 안여를 관리 감독했는데 튼실하지 못하여 부서졌으므로 의군부에 내려보내 국문하게 했다. 이 사건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던 장영실은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장영실은 의군부에 곧바로 압송되어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장영실이 안여를 제조 감독함에 신중을 기하여 견고하게 만들지 아니하여 부서지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평률에 의거하면 곤장 100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장영실뿐만 아니라 이 안여를 관리 감독했던 다른 책임자도 있었는데 바로 조순생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순생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기록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호군 조순생은 안여의 견고하지 않은 부분을 보고 장영실에게 결코 부러지지 않을 것이오 라고 했으니 모두 곤장 80대를 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순생이 장영실한테 절대 안 부러질 것이다. 괜찮다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장영실과 조순생이 이 안여 사건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사실 장영실이 안여를 관리 감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은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이라면 이 정도의 죄는 용서해주지 않았을까. 그동안 장영실이 했던 공로도 있고 또 세종이 장영실을 워낙 아끼기 때문에 혹시나 세종이 좀 용서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실제로 세종은 예전에 장영실이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해줬던 선례가 있습니다. 바로 세종 12년에 있었던 중국인 폭행 사건인데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징, 이군실, 장영실 등이 역참의 말을 타고 사냥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중국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이징은 장 100대, 이군실과 장영실 등 8명은 장 90대에 처하게 하소서. 이때 장영실이 이 중국인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 결국 장 90대의 판결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장영실이 받게 될 90대의 형을 면제해줬던 사람이 바로 세종이었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곤장 대신에 이제 벌금형으로 감형을 해줘요. 이렇게 해서 원래라면 장 90대를 맞아야 될 장영실이 이제 벌금만 내고 이제 모면하게 되는데 이 안여 사건 때도 세종이 장영실이 받게 될 곤장 100대를 좀 면해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이 사건에 대한 세종의 판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앞서 있었던 중국인 폭행 사건과는 다르게 이 안여 사건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가 못했어요. 일단 신하들이 이 사건을 굉장히 크게 키웁니다. 사헌부에서 장영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신하의 죄 가운데 불경죄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일이 불경한 데 관계되면 비록 작은 일이라도 용서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가 장영실이 저지른 죄는 그냥 죄가 아니고 불경죄다. 이 불경죄에 걸리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해요. 일이 불경에 관계되면 사면으로 용서받을 수 없으며 특히 임금이 타는 배를 견고하게 만들지 않은 것은 대불경에 해당합니다. 안여가 배는 아니지만 어쨌든 임금이 타는 거잖아요. 임금이 타는 거를 견고하게 만들지 않는 거, 이거는 불경도 아니고 대불경이다. 임금의 안위와 안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안여 사건은 신하들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오늘날 사람들 중에는 이 장영실에 대한 이 신하들의 탄핵이 너무 지나치다. 이거는 저 천민 출신인 장영실에 대한 시기, 왕의 총애가 너무 두터우니까 그거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탄핵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신하들이 이렇게 장영실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니까 이번에는 세종이라 하더라도 저번에 중국인 폭행 사건 때처럼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날은 이제 임금이 장영실에게 2등급을 감형하라고 명을 하거든요. 곤장 100대는 너무 많다. 2등급 정도는 감형을 해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세종의 명령으로 장영실이 좀 감형을 받기는 하는데 그래도 곤장은 집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며칠 뒤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 신하들이 장영실 등의 죄는 불경죄에 해당하니 마땅히 관직을 거두고 곤장을 집행해야 합니다 하였다. 이에 대해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0대에서 감형을 해서 한 80대 정도 곤장을 집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기록을 마지막으로 장영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돼요. 이후에 장영실이 어떻게 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시 관직에 복귀를 했는지 그 어떤 기록도 나오지 않거든요. 이게 사실상 마지막 기록이 됩니다. 사실 저는 영화에서 장영실의 마지막 모습보다 눈에 들어왔던 게 바로 간이대를 부수는 장면이었습니다. 간이는 원래 천문을 관측하는 기구인데요. 간이는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 거수도와 입수도를 잴 수 있는 A 공간하고 그리고 이제 천체인 고도와 방위를 잴 수 있는 B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이 A구역에서는 거극도로 측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거극도는 지금의 저기 개념인데요. 해당 별의 위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재는 것이 바로 거극도였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는 이 사유환으로 거극도를 잴 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유환 측면에는 긴 막대가 붙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막대를 개형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개형 끝에 작은 구멍이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멍으로 관측하고자 하는 별의 위치를 조준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준을 하고 나면은 개형이 이 사유환 끝에 눈금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금을 읽음으로써 해당 별의 위치를 표시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으로 A구역에서는 입수도를 잴 수가 있었어요. 그 입수도는 지금의 적경 개념인데요. 그 해당 별의 위치가 기준이 되는 28수 별자리에서 동쪽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재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입수도는 이 적도환과 이 적도환에 부착되어 있는 두 개의 개형을 통해서 잴 수가 있었어요. 이 두 개형이 떨어져 있는 이 간격을 통해서 오늘날의 적경을 측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B구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구역에서 하는 일은 해당 별의 고도와 그리고 그 별의 방위를 재는 기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선을 이제 지평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지평환 위에 올려져 있는 이 환을 입운환이라고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 세종이 이제 장영실이 힘들게 만든 간이를 부수는 장면이 연출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제 역사 기록에서 세종이 정말 간이를 부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세종 25년 그러니까 장영실이 처벌된 이후에요. 장영실이 처벌된 이후에 세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간이대는 자손 만대에 전하기를 기약했던 것인데 이제 갑자기 헐어버리려 하니 마음이 괴롭다. 내가 늙고 병든 후에 편안히 보낼 곳이 있어야 하니 그 자리에 별궁을 지어라. 이게 정말 놀라운 기록인데요. 그러니까 그 힘들게 만든 간이대를 부수라고 명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세종이었어요. 자신이 나중에 노후에 편하게 보낼 별궁을 지어야 되니까 그 별궁을 짓기 위해서 간이대를 부숴라. 이렇게 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세종이 간이대를 부수라고 명을 하니까 이제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반대를 합니다. 신기라는 사람은 이렇게 반대를 해요. 간이대를 지을 때 백성의 노력이 진실로 많이 들었는데 하루아침에 헐어버리는 것은 재물을 아끼는 뜻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갑자기 간이대를 부수고 다급히 별궁을 세우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신하들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힘들게 만든 간이대를 왜 갑자기 부수십니까? 그리고 또 신하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간이대는 가볍게 헐어버릴 수 없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부수고 그 자리에 별궁을 세우려 하시니 신들은 그 옳음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세종은 이거를 완전히 철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다른 자리로 옮기려고 했던 겁니다. 신하들의 말에 대해서 세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이대가 경회로에 세워져 있는데 중국 사신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본래부터 옮겨 지을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부수는 건 아니고 다른 자리로 치우려고 하는 거다. 옮기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세종이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 사신이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사실 간이대는 중국 사신에게 보여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후대의 중종 역시 중국 사신의 눈치 때문에 간이대를 숨겼거든요. 중종이 이렇게 말해요. 간이대의 울타리를 높여서 밖에서 안 보이게 해라. 지난번에 중국 사신이 물었을 때 대답하기 곤란했다. 그러니까 세종뿐만 아니라 중종도 중국 사신의 눈치 때문에 간이대를 은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세종도 그렇고 중종도 그렇고 중국의 눈치를 보는 걸까? 대체 간이대를 왜 숨기려고 하는 걸까? 그것은 간이대를 통해서 천문을 관측하는 이 행위가 중국에 알려질 경우에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제후국의 제도가 아니라서 숨기려고 하는 것이다. 제후국은 황제 밑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천문을 관측하는 이런 행위는 우리가 일부에서 살펴봤듯이 중국의 황제만이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제후국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국에 알려지게 되면은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종도 그렇고 중종도 그렇고 그렇게 간이대를 숨기려고 했던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영화에서 간이대를 완전히 부서뜨리는 장면이 연출이 되었는데 그거는 장영실 때가 아니고 장영실 이후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완전히 부순 게 아니라 그거는 다른 데로 사실 옮기려고 했던 거다. 간이대는 중종 때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부와 2부에 걸쳐서 영화 천문을 통해서 세종시대 때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 또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과 석연치 않은 이별,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장영실과 같은 엔지니어들, 그 과학자들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세종 때 그 눈부신 역사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서거정은 세종 때의 장영실의 역할과 그 공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당시에 여러 장인들이 있었지만 임금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오직 장영실만이 임금의 생각을 이해하고 기묘한 솜씨들을 발휘하여 여러 기구들을 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장영실은 우리 세종대왕의 위대한 발명을 돕기 위해 시대에 응하여 태어난 인물이다 라고 하였다. 참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면 과연 이런 눈부신 과학적인 성과가 있었을까? 어떻게 참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한 시대에 태어나서 한 시대에 같이 만나서 일을 했던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영화 천문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영화 자산어 보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